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의 장근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예,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금요강좌 들으러 와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서 다소 발표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널리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주제가 상당히 큰 포괄 범위가 넓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 문제라는 것이 고용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고용 구조 문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고용 구조를 봄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인들을 정리를 한 하나의 그냥 길잡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고용 문제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TV 등에서 고용 문제에 관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보면 보통 최근의 고용 그런 경기 사이클상 나타나는 고용의 문제 아니면 특수한 어떤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고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특징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11월에 냈는데요. 그 내용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온 지 벌써 한 7개월 정도 되면서 새로운 통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통계를 업데이트를 했지만 일부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슬라이드에 보시면 맨 밑에 마름모로 본 발표 내용은 발표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제 견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머릿말에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검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의 고용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지금 상태, 실력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과거의 나와 현재 나를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나를 나의 동료, 친구들, 경쟁자들하고 비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살펴본 특징에 기반해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의 문제점 혹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발전돼 나가기 위해서 대처해야 될 그런 과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맺은말에서는 간단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서 끝맺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인데요.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살펴봐야 되는 일종의 검토 배경,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살이 많이 쪘다고 합시다, 배에. 복부 비만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는 날씬한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사실 이 얘기는 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이 많이 찌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의 경우 이렇게 예를 든다면 최근에 제가 저녁에 회식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요인에 있어서도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 습관, 오래된 그런 행동 패턴하고 관련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면 그냥 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야식을 한다거나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먹다 보면 그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그냥 살이 찝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살을 빼려면 저녁에 가끔씩 입는 회식을 이게 다 취소해야 되는 거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오래된 제 습관인 그 운동을 안 한다거나 저녁에 야식을 한다거나 그런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저를 둘러싼 그런 환경이 바뀐 거죠.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식사량을 조절한다든지 근육을 키워가지고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게 옳은 방법일 텐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용 증가세 둔화라든지 청년 실업 증가 아니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문제들, 경기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기의 플럭추에이션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 제조업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산업의 부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특이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고용 구조의 문제의 큰 줄기는 결국 고용 구조에 내재한 그런 오래된 그런 누적된 그런 경제 그런 그 특징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현황, 고용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가 지금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간단한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더라도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맨 위에서 그 인구부터 시작하는데요. 인구가 사실 고용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5세 이하는 미만은 아동이죠. 우리나라 아동 노동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테니까 15세 이상 인구부터 보고 이 15세 이상 인구를 실제 고용이 돼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다 해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릅니다. OECD 기준 같은 국제 기준에 의하면 15에서 64세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65세 이상의 그런 노년층도 고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로 생산 가능 인구를 보는 거에 대해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그 생산 가능 인구 한 4,400만 명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근데 그 중에 한 63%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고 나머지 37% 정도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다시 96% 정도가 취업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8%, 이 정도가 실업자고요. 그리고 취업자 중에 다시 한 4분의 3 정도가 임금 근로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가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 중에 약 3분의 2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이 비정규직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저쪽 그 슬라이드에 노란색 박스로 된 부분은
고용지표, 대표적인 고용지표들의 정의와 2018년 숫자입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그림은, 그 생산 가능 인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동시에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저희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고용이 나아가야 될 그런 고용 정책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정책의 목표라는 건 궁극적으로 고용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취업자를 늘리는 것가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고용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가 될 겁니다.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겠죠. 화살표의 방향이 아마도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그림에서 각 단계에서 오른쪽 박스에서 왼쪽 박스로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 박스에서 왼쪽 박스로 옮겨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파란색 화살표 방향이 있죠.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용구조에 내재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점선으로 된 박스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낮춰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층의 니트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를 줄이고 취업자를 늘려야 되는데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라든지 아니면 환경 변화에 의한 기술 진보에 의한 일자리 소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자영업을 좀 비중을 줄이고 임금 근로자를 늘려야 되는데 양질의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이 안 좋은데 그건 또 이렇게 비임금 근로자 그쪽 부문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가급적인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 제약이 있어서 비정규직이 계속 이렇게 비중이 줄지 않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나쁜 일자리일 필요는 없는데 나쁜 일자리로 이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른바 인구 보너스 효과라고 해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과 소비를 견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재작년부터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이거 OECD 기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런 감소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가 우리 경제에 보너스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인구 요인이 우리의 고용률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거를 영어 보너스가 BONUS인데 거기에 B자를 빼면 오너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부담이라는 뜻인데 인구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서 앞으로 인구가 보너스 요인이 아닌 오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그 자체도 또 고용에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젊은 노동시장의 주축을 형성하는 핵심 노동 연령층의 인구가 비중이 높아야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녹색 부분 30에서 54세에 해당되는 핵심 노동 연령층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한 걸 텐데요. 경제활동 인구는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년대 중반 55%에서 2018년 63%까지 상승한 거에 기인할 텐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가지고 낮은 편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학업에 종사하시는 학생의 숫자도 많고 전업주부로 노동시장에서 나와 계신 그런 주부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직후에는 큰 폭 하락했지만 그 시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 67%로 OECD 68%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할 국가들은 선진국,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이라고 볼 텐데 그런 국가들을 보면 고용률이 75%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까지는 아직 높일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고용률이 낮다라는 거는 경제 인적 자원의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높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해 가지고 취약 부분이 청년층과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청년층 고용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층 고용률은 42.1%로 OECD 평균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낮고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008년 7.1%에서 2018년 9.5%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청년의 고용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용에 비해서 부진한데요. 청년 고용률을 전체 고용률로 나눈 비율을 보면 OECD는 평균적으로 한 0.94배,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이나 전체 고용률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69배로 전체 고용에 비해서 청년의 고용이 좀 많이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업률을 보면 청년 인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했습니다. 저 오른쪽 그래프의 빨간색 선을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쭉 감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2000년 이후를 보면 추세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청년 인구가 줄면 같이 이렇게 고용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그런 경쟁자들이 줄기 때문에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그래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 청년인 고용 사정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작년에는 좀 청년 실업률이 좀 꺾이긴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 고용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 56.9%까지 올라가가지고 올라갔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의 고용률 갭이 16.7%로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성 고용이 좀 부진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영업 근로자 비중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업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임금 근로자 일자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랑 무급가족 종사자의 합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이
비임금 근로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높은 순위인데요. 근데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들은 사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임금 근로자 일자리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관광업이 발전된 나라죠. 관광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따른 그런 비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실상 가장 그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을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엄밀하게 정의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의를 2002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노동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 이렇게 셋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의가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 그런 의미가 있고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는 않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개념상 일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면 정규직,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에서 2002년에 정의한 것은 그 개념에다가 그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먼저 비정규직을 정하고 나머지를 정규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연구자나 아니면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정규직 비중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OECD의 임시직 근로자 비중, 템포러리 워커 비중을 갖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 기준은 고용의 한시성, 고용이 영구적이지 않고 어느 기간에 이렇게 한정돼 있다라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개념인데요. 이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의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 파트타임 근로자인데요. 이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을 그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 중에 비자발적 이유로 시간제 일자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을 따져보면 OECD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건데요. 아마 그 시간제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좀 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반면에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학생이나 주부같이 좀 플렉서블한 그런 라이프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실 이건 정확하게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라서 그 물리적인 그런 사업장이 있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비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비중으로 정리를 했을 때 종업원수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85.4%로 매우 높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인 미만의 소기업, 아주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그러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국제적인 비교 기준은 OECD의
SDBS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업원수 2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비 중에 미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특징을 정리해서 이게 살펴본다면 아래 그 4가지 정도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청년 실업의 문제, 그 여성 고용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과도한 비중의 그런 자영업자의 문제, 이렇게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그 각각의 문제의 현황,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된 배경,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말도 요새는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개념은 1971년에 노린저와 피오레라는 그 두 분의 논문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안정성 등이 양호한 1차 노동시장이 있고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하나의 균질화된 시장이 아니고 특징이 다른 2개의 시장이 있다는 거고 그 두 시장 간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분절돼 있다. 그게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의 내용인데요. 사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이게 쉽게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약간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거를 이제 현실에서 어디까지가 1차 노동시장이고 어디까지가 2차 노동시장이야 이렇게 나눌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나눠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나름의 기준을 갖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를 따르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가지고 나눠봤는데요. 제가 나눈 방식은 대기업 정규직에 종사하면 1차 노동시장 근무자, 그렇지 않고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속하면 2차 노동시장이라고 나눠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직관적으로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어디에 취직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대기업 정규직에 취직하고 싶다라고 아마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기준에 나눠보니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 중에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한 10%,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89% 정도 해당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대9 정도로 1차 노동시장은 소수고 다수가 2차 노동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1차 노동, 소수의 1차 노동과 다수의 2차 노동시장은 지금만 그랬냐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냐라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과거 추이를 봤습니다. 2000년 이후 이렇게 통계를 한번 보니까 2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비율은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로 90%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일종의 견고한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반면에 비정규직 비중은 다소나마 좀 완화가 되어 왔습니다. 2004년에 37%에서 2018년에 33%까지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소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정규직 비중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2차 노동시장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아까 그 1차, 2차 노동시장 구분을 할 때 정규직, 비정규직 말고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는 구분 기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기업 일자리가 그동안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1차, 2차 노동시장의 개념에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은 근로조건에서 격차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나눈 기준에 의했을 때도 격차가 실제로 큰가 한번 점검을 해왔습니다. 점검을 해보니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이 임금, 직업 안정성, 그리고 사회보험 수혜율 등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임금을 보면 1차 노동시장의 월 임금이 398만 원인데 2차 노동시장은 한 225만 원 정도로 한 1.8배 정도 1차 노동시장이 크고요. 근속연수가 직업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근속연수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이 12.2년인데 2차 노동시장은 5.2년으로 한 2.3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사회보험 수혜율, 우리 뭐 좋은 직장인지 안 좋은 직장인지를 따질 때 4대 보험 되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차 노동시장은 그 수혜율이 95%를 상회하는 데 반해서 2차 노동시장은 70%를 하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눈 기준에 있을 때 분명히 근로조건의 격차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로조건의 격차는 과거에도 있어 왔냐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근로조건의 격차는 과거에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로조건의 격차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확대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기업 규모별 상대 임금 추인데요. 맨 위에 100이라는 데 보면 그 황색 그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500인 이상 종업원 숫자 500인 이상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고정시켜 놓은 거고요. 나머지 그래프들은 그거에 비례한 그 다른 규모의 기업들의 상대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를 보면 10에서 29인 그런 작은 기업의 근로자 임금이 그런 그 300인 이상,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임금의 90% 수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 당시에는 그냥 집 근처에 우연히 중소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에 가고 그냥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에 취직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사실 임금 10% 정도 차이면 그게 뭐 커다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노동연구원의 조성재 박사님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 3번 정도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가 1987년 정도입니다. 그때 정치적으로는 그 민주화 운동이 있으면서 직선제 개헌도 돼 있고, 근데 그 시기에 동시에 발생한 것이 그 과거의 그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노동운동이 분출되면서 노조 설립과 노사분부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서 그 노조 설립이 대기업 위주로 설립이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90년대인데요. 90년대에서부터 대기업들의 아웃소싱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게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더 확대가 됐는데요. 그에 따라 소수로 남은 대기업과 나머지 중소기업들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 이후로 그 전에 벌어진 그런 격차가 심하다 보니 그 격차를 발생시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우수 인적 자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라든지 그 중소기업 기피 현상 같은 게 심해지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라는 그런 그 시기적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고용 안정성을, 직업 안정성을 나타내는 근속연수도 2000년대 이후로 보면 대체로 격차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크더라도 상호 간의 이동이 활발하다면 그렇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축구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손흥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뭐 높은 연봉을 받는 뭐 메시나 호날두 선수들, 그 사람들의 연봉은 천문학적으로 높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연봉이 많다고 해가지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또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자기 관리를 잘못한다면 또 다음에는 연봉이 이게 급격하게 또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있더라도 그 자기의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에 따라서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면 이 격차라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동기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저 이직률 및 해고율 그래프를 보면 임시직에 해당되는 게 2차 노동시장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직률과 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상용직 1차 노동시장에 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용직은 이직률 및 해고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 1차 노동시장 정직적인데 2차 노동시장은 되게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연하다라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하다는 것 그 자체가 효율성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는데요. 그게 유연하더라도 예를 들어 계속 비슷한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 있는데 무한도전에서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기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처음에 신분이 정해집니다. 뭐 노비인 사람도 있고 양반인 사람도 있고 그 정승반석 그리고 임금도 있는데 이게 경쟁을 통해서 그 신분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신분이 그렇게 위아래로 노비였다가 임금도 될 수 있고 임금이었다가 노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재미가 있지 노비인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뭐 광대 아니면 백정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동이 활발하더라도 거기 무슨 효율성을 창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기서 우리나라 2차 노동시장의 그런 이동성은 활발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위쪽으로도 위아래로도 움직이냐 그게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규직 전환율 그 국제 비교를 보면 조사 대상 16개 국가 중에서 임시직이었던 사람이 3년 후에 정규직이 될 가능성 그런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부용 형태 간 이동 비율이라는 그 전환 확률을 그린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임시직이었던 사람이 다음에 정규직으로 갈 가능성이 4.8%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가격 혹은 뭐 디딤돌 역할을 하기보다는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든 함정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노동시장 이중구도가 심화된 배경이 뭔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환경 변화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를 말씀드렸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전 세계의 그런 기업들이 통합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들이 글로벌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 기업들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경쟁하게 되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 품질 경쟁에 이렇게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제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을 해야 되고 불확실함, 그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리스크를 완화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한 게 뭐냐? 핵심 기능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들은 생산 공장을 해외에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그런 그 부담을 받게 전가를 했습니다. 제조업의 해상생산 비중이 2003년 4.6%에서 2017년 19.1%까지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나름의 그런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작은 중소기업에 더 다시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1차 벤더는 2차 벤더, 2차 벤더는 3차 벤더예요. 이렇게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하도급이 확대되고 그 구조가 중층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했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든다면 원청 기업에 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완청사 기업과 하청에 주로 해당된다고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보면 완성차 제조업의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의 고용은 꾸준히 이렇게 크게 늘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자동차 부품 산업 내에서 또 기업 규모별 고용 비중을 보면 그림이 복잡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기업 규모가 낮은 그런 기업 위주로 고용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하도급 단계 아랫단계 기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우위적 원하청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앞서 대기업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원하청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심화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생산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독점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마케팅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물건을 팔지 않는 이상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이렇게 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데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 따라서 그런 원하청 관계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월적 지위가 발생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유인이 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비용을 전가하는 유인이 상승하게 된다고 보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는 산업 집중도와 중소기업의 도급기업 의존도인데 X축이 산업별 집중도입니다. 그 산업의 독점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고 수직축이 중소기업의 도급기업 의존도, 그러니까 원청기업에 얼마나 의존하냐인데 독점도가 높을수록 독점도가 높은 산업에 위치한 중소기업일수록 원청기업에 의존한 정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에서의 그런 우월적 지위한 그런 격차가 발생하고 또 하도급 아래 단계로 갈수록 그게 더 심화가 되면서 그런 개선력 차이가 나쁜 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아래 단계로 갈수록 임금 지불 능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근로조건도 따라서 열악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금을 보게 되면 원청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하청기업의 임금은 그 절반 수준인데 다시 하청기업에서도 1차,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더 이렇게 열악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배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전자기업들은 애플 같은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선 그만큼의 생산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인적 자본이나 R&D 투자 재원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니까 생산성을 중소기업에 비해 더 빠르게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대기업 선도 부분과 내수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왔는데요. 왼쪽 그림에 하늘색 라인이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비교한 그 상대적 생산성인데요. 쭉 이렇게 떨어져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서라기보다는 대기업의 생산성이 좀 낮아져서 그런 거고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한 32%인데 선진국은 한 50에서 60% 되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 개개인으로서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그런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 그리고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이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적 조정 기능이 미약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조 가입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낮은 노조 가입률도 그 노조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소기업을 보면 거의 뭐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노조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사 협상이 산별 노조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그게 완충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OECD에서 분류한 거에 비하면 단체 교섭의 상급 단체 집중도가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고요. 단체 협약 적용률, 저거는 단체 교섭의 단체 교섭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단체 교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단체 교섭을 적용받는 그런 범위가 넓다면 더 비율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결과가 비정규직의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면 단체 협약 적용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체 협약 적용률도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노조가 기업과 협상을 할 때는 본인들의 자신들의 배타적 이익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냐? 대기업들은 다시 중소기업이나 다른 하청업체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게 그런 내부자 외부자 구조에 의해서 또 이중 구조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됨으로 인한 그런 부정적 효과가 뭐냐? 상식적인 얘기일 텐데 소득 불평등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 그건 곧바로 소득 불평등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위별 상대 소득 그래프를 보면 1분위가 가장 못 사는 거고 10분위로 가면 가장 잘 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프가 기울기가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서 현재로 옴에 따라서 기울기가 높아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 10분위 최하위 임금 대비 상위 임금 비율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고요. 이런 소득 불평등 확대는 비단 그런 불평등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임금 근로자의 90%에 해당되는 2차 노동시장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내수 성장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또한 효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직장에서 얼마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2차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들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들은 어차피 회사에 오래 근속할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의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교육 투자를 실시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습니다. 근로자들 스스로도 내가 이 직장에 오래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구태여 그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그 회사에 특화된 업무 지식을 습득할 그런 유인이 작습니다. 인적 자본에 투자할 그런 유인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직장을 생계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 몰입도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고용 안정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2차 노동시장 종사자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노동 이동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노동 이동률이라는 것은 근로자 입직률과 이직률 두 개를 합친 수치인데요. 입직률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새로 기업에 들어온 사람의 비중이고요. 이직률은 1년 동안 그 기업에서 나간 근로자의 비중입니다. 그게 60%나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국가에 속한다라고 했었는데 유연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안정성, 안정성이 낮다라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정성이라는 게 이런 유연성이 높은 게 그 안정성이 낮다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는 낮은 그런 그 실업급여, 그러니까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낮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더 그런 건데요. 어떤 근로자가 어떤 직장에서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실업이 됐을 때 자기의 그런 그 실업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그런 보험이 충분히 사회보장 기능이 있고 그 실직 기간 동안 직업 훈련이나 아니면 그 정부의 그런 고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유연성이 높더라도 그게 불안정성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 둘 다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그런 그 근로자들의 이동성이 고용 안정성 저하로 나타나고 그에 따른 후생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씀드렸고요. 혹시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계속 하는 게 좋은가요? 계속 할까요, 그냥? 예. 예, 다음으로 청년 실업 증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해서 그 주요한 현황 특징은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과 구직 기간이 장기화된다. 그리고 고학력자 중심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전체 실업률 나누기, 청년 실업률 나누기 전체 실업률인데요. 이 비율이 상승해 온 걸, 추세적으로 상승해 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전체 실업이 공통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 비율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좀 플럭추에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율 자체가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것은,
청년 실업에 고유한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또 체감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데요. 여기서 체감 실업률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건 무슨 그 심리지표, 서베이한 심리지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고용통계, 공식 고용통계에서 나온 통계를 이용해가지고 작성한 건데요. 확장 실업률이라고도 불리고 고용보조지표 3이라고도 불리는 지표인데요. 실제 실업자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실업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낸 통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실업률 통계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고용의 그런 현황을 좀 그 실상을 반영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실업자라고 볼 수 있는 단시간 취업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해 있지만 그리고 구직활동도 안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한 체감 실업률을 구해보면 그 공식 취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의 격차가 청년층에서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기간이 장기화됐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여서 첫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그 기간이 2004년 12.3개월에서 2017년 14.4개월로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군별로 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직장인 교육직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 더 이렇게 소요기간이 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직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준비를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취업하기도 어렵고 구직기간도 길다 보니까 아예 좀 그 취업에 대한 의사를 상실한 청년들이 느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도 않고 일할 준비도 않는 청년들을 소위 니트라고 하는데요. 이 니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니트 중에서도 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직 활동을 하는 비구직 니트의 숫자가 증가를 했고요. 또 비구직 니트 중에서도 오래된 장기 니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학력별로 봤을 때는 고졸 실업률보다는 대학 졸업자나 전문대 졸업자 같은 고학력자 위주로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청년 실업률이 2008년 7.0에서 2018년 9.5로 2.5% 상승했는데 주로 20대 후반 실업률이 전체 그 청년 실업률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이렇게 그 상승한 배경에는 고졸 실업률보다는 전문대나 아니면 대학 졸업자 실업률, 특히 대학 졸업자 실업률이 4.0%포인트나 상승했으니 그 대학 졸업자 위주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청년 실업이 증가를 하고 구직 기간이 증가한 배경이 뭐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랑 우리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그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보면 1990년대 초반은 30%였습니다. 그게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상승해가지고 2010년대 이후엔 다소 하락했긴 했지만 그래도 69% 거의 70% 가까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대졸자의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반면 대졸자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은 1차 노동시장일 텐데 1차 노동시장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가 진전되면서 채용 규모가 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노란색 선이 그 4년제 대졸자 그 숫자를 대기업 채용 계획 숫자로 나눈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또 취업이 안 되고 취업 재수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상황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진전되면서 1차, 2차 노동시장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이란 뭐 그런 게 디딤돌이나 가겨보다는 덫으로, 그러니까 함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노동시장 간의 단절이 견고해지면서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 현상이 심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 일자리 선택은 그냥 당장의 그런 생계를 해결하는 목적이라고보다는 평생의 커리어를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게 귀신같이 안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1차 노동시장에 못 들어가고 2차 노동시장을 일단 선택한다면 나중에 1차 노동시장으로 다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에 취업이 당장 안 되면 2차 노동시장을 곧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고 1차 노동시장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지를 봤을 때 42%가량이 취업 준비 중인데 준비하는 취업 시험 준비의 그런 종류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고시, 언론사 이런 안정적인 1차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청년들의 그런 고용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청년 실업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력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력 현상이라는 건 사실 원래 물리학 용어인데요. 어떤 탄성체라는 게 있을 때, 탄성체라는 건 힘을 가하더라도 힘을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큰 힘이 주어지면 탄성체의 성질이 변화해가지고 원래 주어졌던 힘을 놓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게 항구적으로 영향을 주면 그걸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면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좋은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세대 전체로 보더라도 어떤 특정 세대가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라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계속해서 고용이라든지 임금에서 좀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런 구직 기간 그리고 취업 준비 비용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도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넘는, 이게 생활비랑 주거비를 빼고서도 600만 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지만 이렇게 취업에 준비하는 비용이 과연 이게 그분들의 인적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비용인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청년 실업은 청년들의 결혼, 출산, 육아 같은 청년기 이후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흔히 말하는 3포 세대나 5포 세대, 요새는 또 M포 세대까지 나왔는데요. 그 용어 각각에 다 보면 결혼은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일단 결혼한 기혼 부부의 출산율 자체는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낮아지지 않은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안 좋다 보면 결국 결혼을 못 할 거고, 그건 개인적으로도 큰 불행한 일이겠지만
거시경제 관점에서 볼 때라도 출산율 저하를 통해서 노동력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여성 고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고학력 여성일수록 고용이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막대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면서 성별 고용 격차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성별 고용 격차가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에 비해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인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노동시장의 비중을 보면 남성이 13.9%, 여성이 6.8%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그 열악한 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남성이 24.5%, 여성이 39.5%로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나 그런 고용 안정성 면에서도 남성에 비해 열악한데요. 임금 갭,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임금 격차를 남성의 임금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36.7%로 OECD에서 단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이 임금 격차 전부가 뭐 차별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통제 요인들을 갖고 본다면 뭐 그거보다는 좀 그 차별해야나 이런 부분 적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그 임금 갭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임금 갭을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봤을 땐 어떠냐 봤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특성이 발견되는데요. 2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진입할 단계의 연령대에서는 다른 국가들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근데 40에서 44세 정도의 연령이 가면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 격차랑 열악한 고용의 질적 수준인 어디서 나타나냐 보면 경력 단절 현상이 뚜렷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그 연령대별 그 고용률 곡선을 그려보면 다른 나라와 확연히 구분되게 M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30세가 들어가면서 움푹 꺼졌다가 다시 40대 중후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M자 커브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M자 형태의 고용률 곡선은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현상인데 이런 배경에는 30세 전후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등에 의해서 경렬이 단절되는 현상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률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을 보면 30세 이전에는 오히려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높습니다. 근데 30대 들어가지고 남성과 고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에도 고용률 격차를 이렇게 좀처럼 많이 줄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의 고용 부진이 경력 단절이라는 게 결국은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가정과 관련된 일들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건데요. 성별 혼인 상태별 고용 현황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미혼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기혼 상태인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30%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왜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요한 이유로 된 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이런 결혼 이후에 그런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한 그런 일들, 그 8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게 해야 되냐? 이건 잘못된 처방이겠죠. 결혼도 하면서 직장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그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 그런 환경과 문화가 여성의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OECD 다른 나라 여성들도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할 텐데 우리나라처럼 경력 단절이 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놀랬던 게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표현을 영어로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은행의 영문 결사한테 물어봤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영미권 외국인들은 이해조차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성의 경력 단절, 그 배경이 되는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그런 배경에는 또한 장시간 근로 간행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 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당장 이제 이렇게 많은 근로 시간의 문제 때문에 주 52시간도 조만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근로 시간이 길면 가정에 가서 이렇게 가사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힘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여성 중심의 양육을 당연시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맞벌이건 비맞벌이건 간에 남성을 보면 육아에 분담한 시간이 별로 늘지 않습니다. 비맞벌이일 때 1.2시간, 맞벌이일 때 1.3시간, 3.4시간, 3.5시간. 이거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역시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문제가 더 확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든데 그럼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되는데 2차 노동시장은 고용의 질이 우리나라에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학력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그럴 바에는 아예 고용을 포기한 식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그래프에는 혼인 상태별 비정규직 비중을 그린 건데요. 전체 그림을 보면 나이가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주는데 여성이 30세 이후에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을 추월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남성보다 높으면서 이게 모든 미혼 기혼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혼 여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만 봤을 때는 남성에 비해서 오히려 미혼 남성에 비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양육과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제 근무를 플렉서블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위해서 여성들이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그렇지 않은 일자리에 비해서 고용 조건, 근로 조건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여성 고용 부진의 그런 부정적 영향이 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라서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질 겁니다. 이런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구 자체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집단의 노동시장 참가를 늘려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각객관 노동력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올렸을 때 노동력 규모랑 GDP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성 고용의 부진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 진학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OECD 피사 그러니까 국제 학업 능력 평가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읽기, 과학, 수학 모든 부분에서 점수가 더 높습니다. 사실 저는 이 표를 보고서 살짝 놀랐는데요. 당연히 읽기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학이나 수학은 전 이게 남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다 보니까 2015년 전에는 과학, 수학 남성이 약간 높았지만 2015년부터는 여성이 과학, 수학도 더 이렇게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해소된 상황에서 사회 제도적 제약에 의해서 여성의 고용이 부진하다는 것은 가장 우수한 자원부터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원리에 반해서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영업 비중이 우리나라 경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면에서도 고용의 질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자영업자들이 주로 어느 산업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봤는데요.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 음식업 등 서비스업 중에서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 주로 이렇게 분포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업종들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진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종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그 경쟁 심화에 따라서 다시 수익성이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소지가 큰데요. 오른쪽 그래프의 그 주요 자영업자당 인구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해당 자영업의 사업자 수로 나눈 건데요. 우리 보통 생각하는 자영업 대표적인 게 편의점하고 패스트푸드점. 이 패스트푸드점이 치킨집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이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그 기간 중에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해당 업종에 계속 자영업자들이 유입됐다는 건데요. 여기 자영업의 사정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그리고 40대 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고 경쟁도 심해담에 따라서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보여주는데요. 매출액이 4,6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비중이 51.8%, 50%가 넘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서도 사실 이게 진짜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건가 좀 많이 놀랐는데요. 이게 매출액입니다. 이게 매출액이라는 거면 이게
진짜 순이익은 이것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그러면 아주 낮은 수준의 순이익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배경이 뭐냐라고 본다면 먼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그 경제 발전 과정은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 압축 성장하고 빠른 급속한 도시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유입을 됐습니다. 근데 도시로 이렇게 무작정 왔지만 막상 와보니 임금 근로자로 이렇게 취업하기에는 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를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보면 그 기업의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일본 같은 경우 한 10% 정도 됩니다. 일본과 기업의 숫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구당 기업 수인데요. 인구 만명당 기업체 수가 우리나라 191.4개인데 일본은 309.2개로 우리나라가 많이 적습니다. 더욱이 인구 만명당 대기업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0.9개, 일본 1.8개로 2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자영업 비중이 과도한 데에는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로 인해서 양질의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부족해졌는데요. 자영업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1차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지 못하고 2차 노동시장에 열악한 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바에는 차라리 자영업을 한다라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은퇴자들에 있어서 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은퇴자들이 자기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1차 노동시장에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취업 시장이 이렇게 잘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이거나 아니면 자영업자인데 2차 노동시장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그러면 자영업자를 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퇴자들의 그런 자영업의 집중 현상까지 가세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쟁도 심화되고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영업의 가계 수지가 악화되면서 빈곤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재무 건전성들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라든지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매우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특히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그런 위험 요인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도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가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에 빈곤 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 관련된 그런 여러 이슈들이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런 고용상의 문제의 주된 배경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 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하나에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원하청 관계인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엄정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 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임금 지불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정부는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 노동시장 등의 문제는 취약 그런 부문의 고유한 제도적 문제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물려 가지고 더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청년 노동시장의 경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성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해 갈 수 있도록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보육시설 확충 등의 이런 사회적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양질의 임금 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법이겠지만 동시에 중고령자 그리고 은퇴자에 대한 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그런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